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2강의 세 번째 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서 우리 지금 요 시를 해석하다가 끊겼습니다. 정지용의 인동차 시 해설은 다 했고요. 이제 표현법만 보면 되겠고요.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보면 되겠어요. 자, 일단 화자의 상황 먼저 봅시다. 화자는 지금 노인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어조? 관조적 어조,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관조적 어조 볼 수 있고요. 정서와 태도 보면 이 겨울의 시련을 인내하고 있는 노주인은 좀 확대해서 본다면 일제강점기의 시련을 견디는 우리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 즉 연민도 있고요. 예찬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련을 묵묵히 견디는 것에 대한 예찬적 성격도 있고요. 이러한 현실,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비판한다고 해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따라서 주제는 시련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 중의법 아까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인동은 겨울을 견딘다 혹은 차를 마신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노주인의 뱃속에 인동차가 흐른다 라고 해서 낯설게 하기 기법을 썼다. 그래서 이 시련을 견디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해도 된다고 했고요. 자작나무 덩그러 불이 도로 피어난다. 좀 도로 피어난다고 도로 다시니까요. 우리 민족의 생명력 느낄 수 있고요. 구석에 그늘지어 무가 순이도다 파릇한다. 와, 우리 민족의 생명력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흙냄새 훈훈이 김도 서리다가 김이 나요. 그래서 흙냄새가 훈훈하다. 광복의 기운이 있는데 바깥 풍설소리에 잠착하다. 바깥 풍설소리, 즉 시련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시련을 참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산중에 책력도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삼동이 하얗다. 겨울이 깊어간다. 시련이 깊어간다. 그래서 이 시련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상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흙 냄새 무슨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있고요. 주상의 구체화라는 표현 있고요. 봄이 소생한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색채어가 있네요. 색채어 뭐뭐 있어요? 색깔을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무, 흰색이죠? 파릇하다,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색채어가 두 가지 이상이 나오면 뭐라고요?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서 대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18번 색채 대비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무와 파릇한 순 있고요.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촉각 있죠. 일단 후각이 있었고요. 시각은 기본적으로 있고, 그죠? 그래서 후각과 시각, 하이아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계절감, 그죠? 삼동,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계절감을 드러낸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지문은 이육사의 청포도는 뭐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 이육사 하면 일제강점기에 저항시를 많이 썼고 남성적인 어조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육사의 시가 나오면 일제강점기와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야. 화자는 지금 내 고장을 떠올리고 있어요. 만약에 있고요.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린다. 전설이 열린다. 전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열린다.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상의 구체어가 쓰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자, 역시 포도가 열리는 모습을 하늘이 꿈꾼다 라고 했어. 그래서 희망을
꿈꾼다라는 표현을 포도가 알알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시각화하여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 열리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자,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밀려서 오면, 그러면 푸른 바다에 돛담배가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손님이 오는데 청포라는 것은 푸른색 외투예요. 그러니까 푸른색은 희망을 상징하니까 내가 바라는 손님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그럼 여기서 일제강점기라고 본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뭐가 돼요? 광복이 될 거고, 이 광복은 우리 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내 글을 맞아. 여기서 그는 뭐죠? 이 손님이고 광복이 될 거예요.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한복 적셔도 좋다. 그러면 포도를 따 먹는다는 것은 광복의 기쁨을 누린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다라는 것은 두 손을 적신다. 일단 촉각은 있고 촉각적 이미지 있고, 한뿍 젖힌다, 손을 적신다, 뭐한다? 희생한다. 희생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고요. 아이야, 우리 식탁엔 누구를 불렀어요. 돈호법이고, 이 돈호법은 누구를 청자를 설정해놨으니까 대화체라고 할 수 있죠. 대화체. 아이야, 우리 식탁에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놓으렴. 왜요? 이렇게 이 손님이 오면 청포도를 대접하려고요. 그래서 조국의 광복에 대한 기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표현법을 볼까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나요? 표현법 보기 전에 정리 먼저 해봅시다. 화자는 지금 청포를 입고 올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서는 희망적이죠. 희망적이기도 하면서 청포를 따 먹을 수 있다면 두 손을 한복 적셔도 좋다고 했으니 희생적 태도도 보이고 있어요. 그죠? 희생적 정서와 태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주제는 광복에 대한 염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을 한번 볼까요? 표현법. 내고장치로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린다. 그러면 이 마을의 전설이 뭐한다? 열린다. 그러니까 포도가 열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 마을의 전설은 뭐야?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많아지면, 그렇죠? 많아지고 우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 마을은 우리 조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조국에 대한 어떤 좋은 이야기가 많아지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박혀서, 그래서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모두 실현되면, 즉 포도가 익으면, 그래서 이 광복이라는 희망이라는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를 포도가 열린다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포도가 열리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힌다. 희망을 꿈꾼다. 역시 추상의 시각화이고요.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그러니까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어 아름답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와. 자, 시가 흰 돛담배가 밀려고 푸른 바다가 또 가슴을 열어. 바다가 가슴을 연다. 화류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흰 돛담배가 보이는 건데 곱게 밀려서 온다. 와, 시적인 표현이고요.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대요. 내가 바라는 손님은 광복이 될 거고, 청포 희망의 이미지이고요. 내 글을 맞아. 그러면 광복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그죠? 이 광복을 맛본다면 내가 희생해도 괜찮아. 아이야, 돈호법 쓰였고요. 두 손을 적셔도 좋아. 촉각적 이미지 있고요. 아이야, 돈호법, 대화체. 우리 식탁엔 은쟁반 색채 이미지. 하이얀 색채 이미지. 또 하이얀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시적 허용. 그죠? 문법적으로 맞지 않으니 시적 허용.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제 광복에 대한 기대로 준비할 것이네요. 그래서 화자는 이런 태도, 이런 주제를 갖고 있다. 자, 20번.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 색채 대비 있죠? 하이안 또 있고 은쟁반 있고 청포 있으니 색채 대비 있는 거고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맞고요. 기억에서는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하이안 모시수건의 공감각적 표현이 없네요. 자,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감각도 복합감각도 없는 거고 이미지 공감각이 있으면 이미지는 효과적으로 드러나는데 공감각이 없으므로 X. 다음 시를 보면 추천사 춘향의 말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춘향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모티프로 하여서 내용을 변형한 시예요. 여기서 춘향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자, 나를 밀어서 하늘로 밀어 올려다오. 하늘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는 갈 수 없어. 그래서 이 달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도 돼요. 달은 서쪽으로 가는데 나는 하늘로 갈 수 없으니까. 나는 갈 수가 없어. 바람의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대화체. 그래서 화자는 춘향이죠. 춘향이가 소망을 기원하고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선은 그래서 절망이죠. 그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태도도 절망적이 될 거고요. 주제는 이상향에 대한 열망 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갈 수 없다는 것도 합니다. 자, 그러면 표현법 볼까요? 산호도 섬도 없는 마을. 산호도 섬도 보조사를 반복하여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하늘을 더 강조하고 있다. 나를 밀어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지기뻐. 나를 밀어 올려다오. 그러니까 나는 구름처럼 저 하늘로 가고 싶어.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줘. 나는 지금 갈등하고 있어. 마음이 괴로워.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래도 나는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향단아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줘. 대화체로 끝나요. 그래서 색채 이미지 강하게 드러나요. 산호와 상무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세계가 아니고 이곳으로부터 하늘로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하강적 이미지 있을까요? 자, 하늘로 밀어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무슨 상승의 이미지죠. 밑에서 위로 보니까. 근데 떨어진다는 얘기가 없으므로 하강적 이미지는 없네요. 다음 시를 볼게요. 이장희의 봄은 고양이로다. 우리 앞 단원에서도 했습니다. 자, 이 고양이라는 것을 비유해서 무엇을? 봄의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봄의 생명력을 고양이라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봄의 향기가 어리오리다. 그래서 이 봄의 향기는 고양이의 털과 같아. 비유법, 그렇죠. 비유법 있는 거고 또 봄의 향기라고 했으니까 무슨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있는 거고 꽃가루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비유법이 있는 거고 부드럽다고 했으니까 촉각적 이미지 있는 거네요. 향기 후각적이고 그래서 봄에 향기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기니까 정적인 이미지 움직이지 않아요.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에 불길이 흐리우리다 그랬으니까 동적이에요. 불길이 흘러 움직임이 있으면 동적 이미지라고 하죠. 그러면 봄에 불길이 흐른다. 봄의 불길 역동적이고 불길이니까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느낄 수 있네요. 그래서 봄의 역동적인 모습,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 입술에 포근한 조울음, 포근하다, 촉각, 조울음이 떠돌아라, 정적인 이미지,
봄의 나른한 이미지.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날카롭다 촉각.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자, 봄이 푸르다. 봄이 생기가 있다. 자, 푸르다 시각. 생기가 뛰논다 역시 시각이네요. 그래서 이 봄의 역동성, 동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우리 객관식 문제 풀어볼게요. 위시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 봄은 고양이로다. 그런 태도 없고요. 봄의 생명력을 고양이에 빗대서 노래했다. 그러니까 관계없죠. 그 다음 시적 대상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 맞죠? 봄에 대해 긍정적이에요. 포근하다, 뭐 미친 봄길이 흐른다. 맞고요. 대상과 거리를 둔다는 것은 대상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 봄을 긍정하고 있죠. 그 다음 반성도 없고요. 직접 체험한 사실이 아니고 봄에 대한 느낌을 노래하고 있어요. 깨달음도 없고요. 그냥 느끼는 정서예요. 만족감. 그러니까 만족감, 우아미 정도는 느낄 수 있겠네요. 섬세한 어조를 통한 애상적. 섬세한 어조는 맞아요. 애상적은 뭐야? 슬픈 거니까 전혀 맞지 않네요. 그 다음 그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는 미친 봄의 물길이고 느는 푸른 봄의 생기예요. 미친 봄의 물길 어떤 이미지? 동적 이미지. 푸른 봄의 생기, 정적 이미지 모두 다 긍정적이에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대상의 정적 이미지 아니죠. 기억은 아니었고요.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추상적인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한 거죠. 추상적인 것은 뭐예요? 봄. 봄이라는 것은 계절인데 만질 수 없잖아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실제적이진 않아요. 물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인데 시각적으로 했어요. 푸르다. 미친 봄의 불길이다. 푸르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명암의 대비 아니야. 다 밝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억과 달리 니은은 요거 좀 이따 보고요. 니은은 냉소적 아니에요. 냉소적은 뭐라고요? 대상을 비판할 때 냉소라고 해요. 차가운 웃음이니까요. 그 다음 니은과 달리 기억은 뭘까요? 시적 대상에 대한 예찬. 둘 다 예찬이에요.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봄의 생명력을 고양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적 이미지, 동적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봄의 긍정적인 면을 표현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김춘태의 참깨를 털며 라는 시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니까 어떤 대상이 참깨를 털고 있대요. 참깨가 뭔지 알아요? 들기름의 재료가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산 그늘 내린밭 기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그러면 시적 화자는 할머니와 참깨를 터는 사람이네요.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죠.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자, 할머니는 언제 저렇게 슬슬 막대기질 해서 언제 이 참깨를 다 털어. 그러니까 나는 빨리빨리 한 번을 내리치는데 힘을 써서 빨리 털고 집에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내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야? 화자는 지금 참깨를 털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쏘아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네요.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갱이들. 이게 뭐예요? 참깨겠죠. 참깨. 흰 알갱이들. 도시에서 10년을 가까이 살아본 나는 10년 가까이 살아봤대요. 살아본 나로서는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그러니까 화자는 도시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와서 참깨를 할머니와 함께 털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게 신나고 쾌감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번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쏴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고 있는데
아가 모가지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화자는 지금 참깨를 털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으나 할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있는데, 나는 지금 참깨를 털면서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한 쾌감을 느껴요. 자, 그리고 할머니가 천천히 슬슬 막대기로 참깨를 털어서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욕심에서 한 번을 내리칠 때 아주 세게 칩니다. 성격이 아주 급하고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고자 해요. 이것은 조급함이겠죠. 그래서 나의 성격은 굉장히 조급하다. 왜요? 빨리 결과물을 보고 싶기 때문에. 반면에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해요. 그래서 여유롭다. 그래서 할머니와 나의 성격이나 일처리에 대한 태도가 대조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빨리 성과를 얻고 싶은 나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쏴 하니까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이 화자의 이 쾌감을, 그렇죠,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턴다, 뭐 한다 라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바로 현장감과 사실성을 느낄 수 있죠. 현장감, 사실성. 자, 그러고 있다가 쾌감을 느꼈어요. 10년 가까이 살아본 나로서 이런 쾌감은 처음이야. 도시에선 이런 쾌감을 못 느껴봤는데, 그래서 연이어 털었어요. 참깨처럼 쏴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이 화자의 후련한 기분을 생생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음성 상징으로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신없이 터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얘야, 아가, 그죠? 뭐뭐해라 라고 하면서 직접 인용해요. 직접 인용함으로써 현장감, 사실성 획득할 수 있죠. 그래서 할머니는 나를 가엾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화자는 참깨를 털며 쾌감을 느끼다가 할머니에게 꾸중을 들어요. 그래서 이 정서는 뭐예요? 특별히 부정적 정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주제는 뭐가 될까요? 자, 이 지금 시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일화의 형식을 보여요. 일화라는 것은 에피소드를 소개해요. 이 일화의 형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제를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순리에 따라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할머니는 이렇게 힘있게 털 줄 몰라서 안 터는 게 아니고, 힘있게 털면 어떻게 돼요? 참깨 그 알갱이 뿐만이 아니고 껍질도 함께 나와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알갱이와 껍질을 분리하는 일을. 그런데 살살 막대기로 두들기면 그 참깨 안에 있는 알맹이만 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빨리 집에 가려고, 그죠? 막 힘껏 두들겨서 알맹이와 껍질이 함께 빠지니까 2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에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순리에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 우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화적 구성을 통해서, 일화적 형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제를 전달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일화적을 일상적 경험이라고 바꿔 말해도 되겠죠. 그리고 화자와 할머니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대비를 벌여 할머니는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고, 화자는 빨리빨리 처리하고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긍정하고 화자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형을 사용해서 이제 현장감, 생동감 올리고 있고, 할머니의 말씀을 큰 따옴표를 통해서 직접 인용함으로써 현장감을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네요. 1번,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자, 어디에 표현되고 있나요?
바로 여기 있네요. 쾌감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즐겁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출했고요. 2번 음성상징어를 통해 청각적 심상을 나타내고 있다. 음성상징어 쏴쏴 이 깨가 쏟아지는 소리를 표현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정형적 운율은 뭐예요? 형식이 정해져 있다. 정형적 운율은 몇 음보예요? 3음보 혹은 4음보를 말하죠. 자, 그런데 정해진 운율은 4음보 내지는 3음보를 말하는데 4음보는 한 줄을 4번 끊어 읽기 마디수.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형시는 정형적 운율은 딱 2개가 있습니다. 시조와 향가요. 자, 시조는 3음보면서 3장 6구 45자 내외 딱딱 이 글자 수까지 정해져 있고, 향가는 그럼 왜 정형시 형식을 갖췄어요? 4구체, 4줄, 8구체, 8줄, 10구체, 10줄로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그럼 3음보인 갈래가 뭐 있죠?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정형시가 아니죠. 고려가요는 정형시가 아니죠. 왜? 글자 수가 정해지지 있지 않고 무슨 채? 연장체를 사용하고 있죠. 게다가 각 연마다 행의 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는 3음보이지만 뭐래요? 정형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형시는 딱 2가지 시조와 향가이다. 이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이것은 현대시이고 또 연의 구분도 없죠. 그죠? 이런 시를 뭐라고 그래요? 산문시라고 합니다. 무슨 시요? 산문시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형시가 아닐 거고 산문시라도 운율을 형성하죠.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색채어는 뭐라고 하세요? 색깔을 나타내는 말.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색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그런데 색채어는 없지만 시각적 색채 이미지는 있어요. 어두워진다 라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색채어는 색깔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야 되고, 색채 이미지는 색깔을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어두워진다, 검정색 떠올릴 수 있으니까 색채 이미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자의 주관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어 시상을 전개한다. 자, 이게 화자의 주관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 체험. 왜냐하면 삼깨를 떨면서 뭐 했어요?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체험이란 말은 맞는 말. 28번 봅시다. 바람직한 적절한 것은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다. 노노. 그죠? 참깨를 터는 이 일상적 소재를 통해서, 일상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빠르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순리에 따라 일을 처리할 때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체적 행위를 통해 얻은 깨달음. 맞네요. 구체적 행위는 뭐예요? 참깨를 터는 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이 드러나 있는데, 그럼 어디에 깨달음이 드러나 있는가요?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할머니의 가엾어 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그러니까 자, 할머니의 이 꾸중에 나는 뭐 한 거예요? 성찰, 반성을 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깨달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시적 대상에 대한 그리움은 전혀 없죠. 상황에 대한 화자의 운명 이런 거 없고요. 염원 없습니다. 참깨를 털며 느낀 인생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시는 정극인의 상춘곡인데 우리 11강에서도 정극인의 상춘곡 한 적이 있습니다. 상 감상하다, 춘 봄을 감상하는 아주
만족감이 드러난 우아미가 두드러지는 만족감 두드러지는 자연 친화의 시였어요. 그래서 정극인 하면 조선시대의 사대부고요. 자,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우를 위해 풍월 주인이 되었어라. 몇음보 사음보의 연속체니까 이 시의 갈래는 뭐다? 가사이다. 사음보 연속체 가사. 가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음보의 연속체 또 뭐라고요? 하나는 시조의 장형화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에 사음보인데 얘는 이 사음보가 연달아 일어나니까 사음보의 연속체의 시조의 장형화라고 할 수 있고 정극이나 상총극은 이 의가 뭐라고 그랬죠? 최초의 가사 최초의 가사이면서 뭐죠? 이 자연 친화를 다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를 한번 봅시다.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수간목은 초가집이라고 했죠. 이 초가집을 화자는 초가집에 살고 있는데 벽계수 흐르는 시냇물 초가집 앞에 시냇물이 있다. 송죽 우를 위해 풍월 주인이 되었다. 송죽 소나무 숲에 대나무 소나무 숲 우를리 우거진 곳에 풍월 주인 풍월 바람과 달의 주인 그러니까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다 라는 거죠.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들어왔다. 와 지금 봄이네요.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다. 도화 복숭아꽃 행화 살구꽃이 석양리에 피어있다. 저녁에 피어있다. 뭐죠? 시간적 배경은 봄 저녁이고 자, 내가 있는 공간적 배경은 수간목이고 주변에 뭐가 보여? 복숭아꽃, 살구꽃, 송죽 우거진 곳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이렇게 집이 있죠. 여기 주변에 뭐가 있어요? 소나무, 대나무가 우거진 숲이 있고 요 앞에는 벽계수가 흐르고 있어요. 벽계수,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그 주변에 뭐가 보여?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녹양방초는 푸르른 나뭇가지와 널려있는 풀, 봄의 이미지죠. 봄의 이미지. 새우 중에 푸르도다. 가늘게 내리는 빗속에 푸르다. 자, 녹양방초, 도화, 행화, 봄 다 뭐예요? 계절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요. 봄이라는 이미지. 이런 밤에 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칼로 말아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무엇을요? 이 자연을요. 이 자연을 조물주가 칼로 말아서 만들었어? 깎아냈어? 붓으로 그렸어. 그 얘기는 뭐야? 너무나 아름다운데 자연이 아름다워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법이죠.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한사하다. 조화신공, 조물주의 솜씨, 조물주의 솜씨,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의 솜씨가 물물마다 헌스럽다. 대상마다 야단스럽다 라는 것은 매우 훌륭하다. 훌륭하다. 와, 자연이 너무 훌륭한데 이거 조물주가 깎아놓은 거 아니야? 조물주가 그려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자, 수풀에 새가 울고 있는데 춘기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 이기지 못해. 소리마다 교태로다. 감정이입이 있죠. 감정이입. 새들이 지금 교태를 부리고 있어. 너무 좋아서. 무라일체언이 흥이나 달을 쏘냐 서리법. 이 가사 작품에는 서리와 대구는 기본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라일체, 여기서 물은 대상인데 누구예요? 자연이겠죠. 자연과 나예요. 나는 한 몸이다. 물심일여
물아 일체 같은 말. 흥이나 다를 소냐 같다. 자연과 나는 똑같이 지금 너무나 즐겁다. 이 봄에. 12에 걸어보고 12는 살인문이에요. 살인문 초가집 대문을 12라고 합니다. 걸어도 보고 정자에도 앉아보니 그럼 화자는 지금 장소를 이동하고 있네요. 매 12에서 어디로? 정자로 공간 이동이 드러납니다. 공간을 이동해보고 소요음영하며 소요음영하다는 시를 읊조리며 조용히 걷는다. 조용히 걷는다. 시를 읊조리며 걷는다. 산일이 적적한데 산일이 적적하다는 것은 산에서 사는 즉 자연을 즐기는 일이 한가롭다. 자연을 즐김이 적적하다, 한가롭다. 여기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 봄에 대한 아름다움, 우아미가 두드러지니까 적적하다가 쓸쓸하다가 아니고요. 한가롭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혼자로다 라고 했어요. 한중진미는 뭐야? 한가한 중에 느끼는 아름다운 이죠. 한가하면서 즐기는 아름다움. 한가함 중에 아름다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와, 이렇게 자연을 즐기니까 너무나 한가하고 좋은데 이 한중 준비, 한중의 진미를 나 혼자 즐기고 있네. 그죠? 여기 설이 영탄적 어조. 자, 영탄적 어조는 감정을 드러내는 말. 여기도 있고요. 감탄문에도 있고 아까 서리법에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드러났고, 자, 화자는 뭐하고 있어요? 화자는 지금 봄을 즐기고 있죠. 정서는 만족감과 자연 친화, 자연을 친구 삼아 물의 일체, 물심 일어 삼아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감탄. 그래서 자연을 예찬적 태도로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풀어볼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색채어를 사용하여. 색채어 뭐가 있을까요? 녹양방축, 녹 있네요. 녹, 푸른색 있으니까 색채어 맞고요. 얘는 색채어이고 도와 행화는 핑크색이죠. 떠올릴 수 있죠. 얘는 색채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 송죽 푸른 색깔이니까 여기도 색채 이미지라고 떠올릴 수 있네요.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말, 그죠? 색채 어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죠. 이 봄에 생긋 뭐죠? 푸르름 이런 거 느끼고 있고요. 독백적 어조죠. 독백적 어조는 뭐예요? 혼자 하는 말이에요. 혼자 하는 말이고 대화체 있나요? 누구한테 말을 건나요? 자, 대화체가 있다 하더라도 독백적 어조 맞아요. 독백적 어조라는 것은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거고, 대화차례하는 것은 혼잣말 하는데 누구에게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말을 건넸다는 것은 청자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체와 독백적 어조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생각을 드러냈죠. 계절적 이미지 많이 활용했어요. 도와 행화, 녹양방축,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맞고요. 안빈 낙도의 삶의 자사다. 안은 뭐야? 만족한다. 빈, 가난하다. 낙도, 가난한 중에서 만족함을 느끼며 사는 즐거움. 맞아요. 뭘 통해서 안 빈 낙도라고 해요? 가난, 수간목을 통해서. 수간목은 초가집이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자를 표면에 내세워.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초월적 세계에 대한 없어요. 현재 너무 만족한데 초월적 세계를 뭐라 생각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 30번 위시의 정경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1번 초가집은 작게 그려. 왜? 수간목이라고 했으니까요. 초가집 작게 그려서 청빈한 삶, 소박한 삶 맞고요. 꾀꼬리가 울고 있는 모습, 꾀꼬리 나왔나요?
아, 여기 없지만 봄에는 꾀꼬리가 울 수도 있으니까 모습을 넣어. 청각적 이미지 있겠죠. 꾀꼬리가 우니까 맞겠고요. 시를 주고받는 인물들을 배치해 주고받지 않았어요. 혼잣말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 선비의 모습, 풍류를 즐기는 건 맞죠. 초가집 주위에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둘러 맞죠. 송죽 우를 리에 나왔어요. 세속과 단절된 분위기 맞아요. 왜? 조선 사대부들은 세속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세속의 반대는 자연의 반대는 세속이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자연에 있는 것은 정치판을 떠난 것이고 세속에 들어가면 정치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자연을 즐긴다는 것은 정치와 멀어졌다. 즉 세속과 멀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복사꽃, 살구꽃, 복숭아꽃, 살구꽃이 만발한 모습을 통해 화사하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 맞죠.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 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12강 강의 3개 파일로 모두 마무리했네요. 다음 강의는 13강으로 시상 전개 방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